재영이가 37이면 이제 곧 40이잖아요.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낯뜨거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사돈어른, 재영이가 연봉이 1억 정도 압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사돈은 혼수만 해오신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해가는 게 훨씬 많은데 재영이 모아둔 돈이 뭐가 못마땅하시다는 거죠. 참,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 혼자 저 키우시고 저 이만큼 공부시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꼭 주고 싶으시다 하신 거고요. 연지가 어머님, 아버님이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그랬을 때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재영이, 넌 왜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의 상견례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죠. 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인지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죠. 상견례 전에 사돈을 한 번밖에 못 만났다더니 예비 며느리가 부모를 보여주지 않은 게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비 며느리를 한 번밖에 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본인과 아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교양 없는 집안이랑은 사돈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상견례를 준비할 때부터 어떤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알려오더군요. 벌써 37살이 된 아들이었기에 저도 내색하거나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원해온 일이었습니다. 더 늙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손주도 보고 싶었죠. 아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견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죠. 고소득 직업이고 직장도 탄탄해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들이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죠. 그런 아들이 1년 전 간호사를 만난다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집에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져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래도 참하고 싹싹한 것 같아서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지 부모님이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하세요. 그래? 내년 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올해 가을에 하자고 하셨대요. 며느리의 나이도 34이라 마음이 급한 듯 했습니다. 그럼 상견례부터 얼른 해야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요. 아버지 혹시 인천까지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연지 부모님이 인천에 사세요. 아, 그래서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하자고 하셔? 네. 상견례는 여자 쪽에서 하는 거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그게 맞아요? 글쎄. 근데 여자, 남자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려.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사돈 쪽에서 원하는 대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는 결혼 준비를 위한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고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영아,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좀 있냐?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다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1억 정도 있어요. 연지는 6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고요. 취직 후에 손 한 번 벌리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많이 모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벌겠죠. 저는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예전부터 모아둔 돈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들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1억 8천만 원 들었다. 2억 꽉 채워주고 싶었는데 박박 긁어모은 거야. 저는 아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농담을 섞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큼 뒷바라지해 주신 것만 해도 다 못 갚아요.
갚으라고 키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결혼해서 잘 살기나 해. 아들 눈에 눈물이 찔끔 비쳤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그걸로 전세부터 시작해봐. 그렇게 모아서 집 사고 또 늘려가고 그런 재미도 있는 거니까. 살다가 힘들면 말하고. 아빠가 그래도 힘 닿는 한 도와줄 테니까. 감사해요. 결혼해서도 연지랑 자주 찾아뵐게요. 벌써 장가간 놈처럼 말하네. 아이고, 내 엄마가 이걸 보면 눈물 한 바가지 흘렸겠다. 저와 아들은 20년 전 사고로 떠난 아내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무사히 상견례 마치고 결혼도 시켜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우리의 아들이 자식들도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름 뒤에 있을 상견례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사돈을 지난달에 처음 뵈었다는데 서로가 무척이나 어색할 듯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의 질문에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희한한 대답을 내놓았죠. 그냥 꾸밈 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소탈한 분들이신가 보지. 그렇기도 하고요. 좀 직설적인 성격이시기도 하고. 사실 저도 잠깐 뵈서. 저도 예비 며느리를 잘 모르듯이 아들도 사돈 어른들과는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리러 온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퇴직 후에 편한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만 본 아들이 놀랄만도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를 위해서 지난주에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양복도 새로 사고 구두도 새 것으로 사셨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해서 저도 고민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과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멋있네요. 아이고, 긴장되긴 하네. 이런 경험이 없고 아내도 곁에 없다 보니 더욱 긴장이 됐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이 인천까지 순식간에 도착한 것만 같았죠. 한정식당에 도착하자 일행이 먼저 와 있다며 직원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니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치켜 올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미닫이 문을 옆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사돈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와 아들을 반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상대방의 부모님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을 했죠. 사돈 내외가 둘 다 골프웨어인지 등산복인지 모를 추리닝까지는 아니고 깔끔한 그런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히 힘주고 차려입은 것 같아서 제가 입은 옷이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인 만큼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돈 내 차림새를 보고 별로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와 아들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식탁 위로 안사돈 될 분이 무언가 대뜸 내밀었습니다. 유리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얼떨결에 두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손잡이 달린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 때 사가는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혹시 빈손으로 오셨어요? 저도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저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옷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차하고 자책했습니다. 아이, 됐어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기긴 힘들죠 뭐. 열심히 사과하던 저는 순간 경직됐습니다. 아, 연지한테 들었어요. 안사돈 안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미리 예약을 해놨는지 기본찬이 다 차려져 있었고 추가적인 음식을 들고 직원들이 들어와서 서빙을 하고 있었죠. 서로 제대로 소개를 하기도 전에 바깥 사돈이 직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약주하시죠? 네. 그래도 한두 잔 들어가면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양반이 또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으려고. 거참 말 가려서 해. 사돈끼리 투닥거리는 것을 저는 민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제 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여간 에휴,
저는 연지 엄마예요. 여기가 연지 아빠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영이 아빠입니다. 여기 재영이 아빠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 우리가 연지를 느지막하게 봐가지고요. 아무튼간 그래서 늦둥이 우리 딸내미 저희가 아주 곱게 키웠어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예.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 이렇게 제 아들 녀석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말에 안사돈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보내주긴요? 옛날처럼 딸내미를 시집 보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 오는 거지? 발끈하며 하는 말에 저는 또다시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며느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귀한 딸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서 고맙다고 한 소리였는데 그 말이 너무 거슬렸던 듯했습니다. 안사돈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말했죠. 그나저나 교사셨다면서요? 네, 중학교 교사였다가 지금은 퇴직한 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냥 동네에서 어르신들 한문 가르쳐드리고 하는 그런 소일거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니라 그런지 안사돈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령 그런 게 없어서 거의 80살까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돼서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꾸밈 없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꾸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죠. 또 안사돈도 안 계셔서 우리 딸이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래야 하나 싶어가지고.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가 안사돈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며느리의 옆구리를 더 세게 찌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안사돈은 언제? 네, 재영이가 고등학생 때 사별했습니다. 무슨 지병 같은 걸로요? 아니요, 사고가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어디 큰 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연지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혼자 오세요? 초에 불 붙이고 그런 것도 해야 할 텐데. 그건 재영이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사돈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이런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때마침 바깥 사돈이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왜 소주 안 드시고 계세요? 어느새 술병은 거의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져 있는 술을 들이키곤 잔을 내밀자 바깥 사돈이 그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식사 좀 하시면서 대화 나누세요. 무슨 호구조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도 아들도 편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저도 그저 조금 불편했던 상견례쯤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참,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아직 이야기된 바가 없는지 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연지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인천에서 한다고 했어? 원래 상견례나 결혼식 이런 건 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나는 직장이 서울이잖아. 글쎄 참, 너 학교는 인천에서 나왔잖아? 그건 애들이 잘 상의해서 정하겠죠. 그 말을 듣고는 안사돈은 제가 뭘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역시 잘 모르시네. 이런 결혼에는 여자, 남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뭔가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떨떠름하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안사돈이 은근히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덧붙이더군요. 아무튼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떻든 상관없고요. 뭐든 다 여자한테 맞추라는 안사돈이 집은 서울에 구하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재영이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안사돈이 웃음을 짓는데 그 말뜻은 당연히 재영이가 집을 해오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죠. 집 한 채 해오는데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선심 쓴다는 듯 말하는 안사돈을 보니까 점점 화가 나서 이제는 예의를 갖추기가 힘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아들 녀석이 저를 대신해서 입을 뗐습니다. 연지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8천 보태주기로 하셨고 연지랑 제가 모은 돈으로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은 연지랑 제 직장 중간에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고 그런 거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하려고 다 같이 만난 자리인데 당사자를 말도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재영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도 6천만 원 모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서울에 전세집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받아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사돈은 거의 코에서 김을 내뿜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딸한테 못 듣긴 했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래요.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사돈께서도 좀 보태주십니까? 저는 당연히 물어봤어야 했을 질문을 이제서야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3천만 원 정도 생각하네요.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요. 아까 아직도 시집 보내는 시대인 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 맞나 싶었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황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이에요. 재영이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차마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재영이가 늦게 일을 시작해서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여자와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재영이가 37이면 이제 곧 40이잖아요.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낯뜨거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왜 사위가 모아둔 돈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안사돈이 애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지 트집 잡기 위해 나온 건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아들 깎아내리는 것까지 도저히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재영이가 연봉이 1억 정도 압니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이랑 6천이랑 같은가요? 제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납득이 안 가더군요. 간호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아들만큼 연봉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인데 안사돈은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모아둔 돈만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혼수만 해오신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해가는 게 훨씬 많은데 재영이 모아둔 돈이 뭐가 못마땅하시다는 거죠. 안사돈, 아니 그 여자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딸이 1억 8천 값어치밖에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간호사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대화에서 값어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황당한 듯 옆에서 허허하며 멋쩍게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주려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노후 대비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좋은 직장에 들어갈 만큼 오랫동안 뒷바라지한 것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는 3천만 원 보태며 딸의 값어치를 운운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중을 몰라 망설였죠. 그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혼자 저 키우시고 저 이만큼 공부시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꼭 주고 싶으시다 하신 거고요. 연지가 어머님 아버님이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그랬을 때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여자는 또다시 아들의 말을 끊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재영아. 넌 왜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는데 애를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냐는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상종을 못할 종자라고 느껴지더군요. 그 입에서 예의라는 말이 나오니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 며느리는 한 번밖에 안 봐서 성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를 보니 큰 기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재영이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지요? 그러자 가만히 술만 마시던 바깥 사돈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쪽? 그렇게 부르면 쓰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쪽이라니 참. 무슨 국어 선생님인가 그랬다더니 그런 것도 다 소용없나 보네요. 아,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사돈도 술 한 잔 받으시고요. 연지 엄마가 말을 좀 멋없이 해요. 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좀 그만하라니까 그러네. 이거나 한 병 더 시켜봐. 남자는 대화 나눈 지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소주병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더군요. 열불이 나서 잠시 화를 식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찬물을 벌컥 마시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제 뒤를 따라서 아들이 나오더군요. 아들과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러실 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게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오더군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지만 눈치를 보니 부모와 같은 의견은 아닌 듯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들도 1년간 연애도 하고 별탈 없이 결혼 얘기까지 꺼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 같은 편 한번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재영아, 네, 아버지. 내가 정 원한다면 이 아빠가 끝까지 참을게.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서 평생을 저런 소리 듣고 살 각오 안 됐다면 나도 저런 말 계속 듣고 있고 싶지 않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에 빠진 듯했죠. 제가 가만히 기다리자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게요. 아,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잘난 놈이 왜 혼자 살아? 그래, 그거면 됐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줬죠.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엄마도 그만하고 아빠도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 기집애야. 가만히나 있어. 아, 몰라. 분위기도 안 좋잖아. 한숨 쉬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당신은 그만 좀 마시라니까. 심각한 얘기하는데 당신은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술이나 마시고 그러고 있어.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좋게 좋게 풀어. 시집 반 보낼 것도 아니면서 괜히 난리를 쳐.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문을 열기도 전에 들리는 목소리들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싸우러 온 건지 모를 전투 태세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여자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는 눈치였지만 저와 아들은 의자에 다시 앉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 건너편에 앉아있던 3명은 전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네? 지금 가신다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쪽이 경우를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뭐요? 아니, 지금 왜 애들 결혼을 사돈이 엎으려고 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재영이 너 싸가지 없이 뭐 하는 거야?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너 그런 애인 줄은 내가 몰랐다. 참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버릇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재영이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쪽 딸도 애지중지 키웠겠지만 저도 제 아들 누구보다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만한 애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딸보다 제 아들 절대 부족하지 않은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고는 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 남한테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거 아니야. 내가 재영이 넣어주려고 모은 돈 그거 지금 다 넣어줄게.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앞으로 넌 탄탄대로 걸을 일만 남았는데 너 존중도 안 해주는 집안한테 발목 잡힐 것 없다. 네, 아버지. 오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저런 저런! 이런 이상한 것들을 봤나? 저희는 이만 갑니다. 오늘 먹은 것과는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아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도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죄송해.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라. 예비 며느리였던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는지 운전석 옆에 놓아둔 아들의 전화가 계속 울려대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영아, 너 혹시라도 그래도 꼭 그 아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면 아빠 눈치는 보지 마라.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내가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 그 이후로는 제 아들의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도 볼 생각에 설렜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들의 행복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결혼이면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37밖에 안 됐으니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 뒤로 아들은 여자 쪽에 파혼을 통보했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단단히 이야기하겠다며 여자가 붙잡은 모양이지만 아들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그때 당시에 티를 많이 내지는 않아서 몰랐네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도를 하겠다며 저에게 어디 가자 하는 바람에 정신없이 따라다닌 것 같네요. 그렇게 파혼 이후로 시간이 지나 아들은 직장도 충실하게 열심히 다녀서 승진도 빠르게 했죠. 그래서 입사 초기보다도 돈도 더 잘 벌고 보태준 돈과 합쳐서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새롭게 연애도 하는 듯 했죠. 오늘 저녁에 너 퇴근하면 밥 한 끼 먹을래? 저 오늘 여자친구 부모님 뵈러 가려고요.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미리 좀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크게 당해봤던 아들도 이번엔 생각이 많은 듯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아들의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면역이 생겼으니 두 번째는 더 잘할 거라는 이상한 다짐도 하게 되더군요. 다만 이번에 만날 사람들은 아들에게 좋은 사람들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더군요. 그날의 수모를 생각한다면 잘못되길 빌고 싶기도 했지만 내 아들 놓친 게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